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명선 시장입니다. 늦었는데요.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우리 지역도 참 많이 힘들었고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께서 정말 함께 연대해주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새 농업인 실용교육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논산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인 실용교육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한 해를 평가해 보면 지난해는 참 굉장히 우리 논산시에 좋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올해 신년 2021년도에는 더욱더 힘차게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천해 가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국방국가 산업단지가 되냐 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보통 기획재정부에서 1.0이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예타가 우리는 1.4가 나왔습니다. 아주 압도적인 그런 예타 통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참 많이 애를 썼고 또 국방국가 산업단지가 논산에 만들어진다고 하니 또 스스로 이렇게 청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10개의 기업들이 지금 의향서를 보내주셨는데 그만큼 우리 논산의 국가국방산업단지는 아주 희망이 있다. 올해부터 새롭게 이제 출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텐데요. 좀 더 이 사업이 국토부하고 그리고 우리 논산시와 충청남도가 함께 뜻을 모아서 우리 논산의 앞으로 미래 30년, 50년 100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우리 지역에 이 전 세계에서 할 수 없는 병영 체험을 즐길 거리로 할 수 있는 우리 밀리터리 파크와 선샤인랜드 그리고 강경 근대 역사 문화 거리에 다양한 젊은 청년과 가족들이 함께 올 수 있는 먹거리 즐길 거리 체험거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TV에서 요즘에 봤습니다마는 올 3월 정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탑정호가 이제 개통이 되어서 동양 최대 출렁다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120m의 야간에 미디어 쇼가 펼쳐집니다. 세계 최고의 120m의 캠퍼스 두 개에서 밤에도 환상적인 미디어 쇼를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리고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세계 관광객들은 우리 논산으로 몰려들 것이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격려와 응원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올해 잘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하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땀과 피와 땀을 모아서 정말 이렇게 어렵게 농사를 짓는데 그 대가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저희 논산시에서 그리고 센터와 함께 좀 책임 있게 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고품질 농산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과 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촘촘하게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생산된 이러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농약 안정성 분석실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안전한 우리 먹거리라는 우리 논산시의 브랜드를 철저히 잘 만들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논산시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업인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 힘내시고 새 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더욱더 안정적인 고품질의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논산시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화이팅! 예, 기술보호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시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주요 해충 피해 판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딸기밭에서 보면은 문제 해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응애는 항상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작은 뿌리파리가 고설 재배가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기타 가루이 같은 정도가 이제 우리가 주로 딸기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충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해충에서는 응애를 잡기 위해서 대부분의 약을 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그 다른 거, 뭐 담배 거세미 나방이 또 발현을 한다든지 8월 달이나 정식 초기 때 약간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 응애에 비하면 귀여운 해충들이다, 방제가 쉽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담배 거세미 나방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해충들이 밤에 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잘 그 관찰이 안 되는데 입에 형징해서 이렇게 먹어 들어간 부분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방제를 반드시 또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진딧물도 사실 방제가 또 필요합니다. 이것은 발생이 됐을 때 그때 벌에 좀 안전한 농약들이 비교적 많이 나와 있어요. 모스피란이라든지 세티스 그런 약재들이 벌에는 안전하기 때문에 지금은 목화 진딧물이나 진딧물류는 그래도 예방이 더 쉽다, 방제가 쉽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체벌레는 앞으로 지금 오늘 강의하는 날짜가 1월 달인데 2월 말부터 고온기 때가 되게 되면은 총체벌레도 발현을 또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시기 때는 미리 예방적으로 총체벌레도 방제를 또 하셔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가장 문제, 최근에 고소지배가 늘어나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작은 뿌리파리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고설재배가 증가하면서 이 내부 조건이 인공 상토를 사용합니다. 유기물이 들어가겠죠. 코코피트나 피트모스가 들어가면서 또 수분 자체가 보통 한 38% 내지 50% 가까이 습도가 이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작은 뿌리파리의 유충들이 서식을 하기에 대단히 좋은 어떤 적합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고설재배가 증가하면서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런 작은 뿌리파리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어떤 유충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그 산란을 하게 되면은 이런 성충이 보통 뭐 100개 내지 300개 정도 알을 갖다가 낳게 되는데 이런 유충이 딸기의 그 관부 바로 직하의 부분을 갖다가 가해를 하면서 또는 관부를 가해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딸기의 다른 어떤 병반을 갖다가 함께 전이를 시키기도 하지만은 딸기 자체를 고사시킬 정도로 보통 유충이 한 50마리 정도가 가해를 하게 되면은 딸기가 고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방제를 하려면은 그 입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 부분에 있다 보니까 관조로 약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초기 때부터 다각도의 다원적 그 방제를 또 하셔야지만이 예방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작은 뿌리파리의 유충들은 곰팡이나 유기물, 식물체 조직을 갖다가 섭취를 또 하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수분이 많은 토양에서 100개 내지 300개 정도 알을 낳고 피해 증상은 탄저병과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이렇게 침투되는 그 병반에 대한 흔적이 또 나오기 때문에 탄저병과 혼돈되기가 참 쉽다. 이거는 보통 해부현미경 가지고 40배율 내지 50배율에서 관찰하면은 쉽게 우리가 유충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맨눈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노안이 온 저 같은 경우는 현미경을 사용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면 보이겠지만요. 일반적으로 이것이 최근에 고술재배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주로 인근에서 유입이 계속됩니다. 육류기 때도 발현되겠지만은 정식하고 나서도 계속 창을 열다 보니까 이런 작은 뿌리파리의 성충이 날라 들어와서 이 베드 내에다가 산란을 하는 형국이 또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그런 것들이 퇴비나 또는 어떤 주위 토양에서 번식을 했던 것이 유입된다. 언제까지? 계속 10월 말까지 유입이 됩니다. 산란한 유충들은 활동이 11월까지 계속 활동이 되고 겨울이 되면 배수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주춤합니다. 그래서 방제는 사실 11월 달에 발현된다 하더라도 정식 후에 9월 달 또는 10월 초까지 그 앞전에 방제를 또 하셔야지만이 예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제가가 높은 약재들이 대부분 있지만은 다만 작은 뿌리파리를 육류기 때 사용하는 약재는 벌에 지장이 있더라도 벌을 넣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재를 쓸 수 있습니다. 오신이나 팸턴 같은 거, 아타라도 쓸 수 있지만은 정식 후에는 조로관주를 하기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약재를 살포하거나 관주를 주고 나서 이게 자체가 성분 자체가 남게 되면은 벌에 큰 타격을 줍니다. 정식 후에는 사용할 수 있는 약재가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려면은 꽃이 피기 전에 사전에 정식 직후에 다양한 약재를 갖다가 사용을 또 하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아타라오신, 팬텀, 빗장 이런 것들은 유무기 때 쳐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정식 후에는 벌에 대한 독성에 대한 안정성을 또 우리가 기준에 쓰다 보니까 농약을 사용하기가 대단히 벌에 대한 그 독성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또 꽃에서 수정 불량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약재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딸기 농사가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지금 최근에 농가 현장에다가 많이 보급했던 기술들 지금은 작은 뿌리 파리에 대해서 옛날만큼 심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이것을 잘 실천하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교육을 하기 전에는 방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했지만은 피해를 그 벌에 대한 피해를 없애면서 방지를 하는 것이 이런 단계.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정식 전에는 뭐 테라피라는 약재가 있어요. 아타라는 티오나 맥삼 성분 때문에 벌에 대한 독성이 강한데 테라피를 정식 10일 전에 또 고술 배지에 혼화 처리한다. 이게 이제 교과서대로 이렇게 오늘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테라피를 사용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정식 당일날 어차피 대부분 농가들이 정식하자마자 조류관절을 합니다. 그때 어떤 약재? 스포로곤이라는 약재를 통해서 탄저병과 시드름병, 눈마름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재를 넣을 때 그때에 예를 들어서 작은 뿌리 파리 약재를 갖다가 혼용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근데 정식 초기 때 넣어봐야 뭐 그게 있겠냐. 근데 이 약액이란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보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있고 또한 정식 당일날은 주루관주를 왜 하냐면은 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양에서 또는 고설에서 약을 또는 물을 갖다가 위에서 간주한다는 얘기는 기존의 상토와 딸기 뿌리가 접지가 되는 어떤 그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것은 뭐 그 약을 안 치더라도 물을 갖다가 주루관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접합, 접지를 통해서 초기 생육을 갖다가 굉장히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물만 줄 거냐? 아니다. 스포르곤이나 다른 약재를 써가지고 탄저병과 시드름병, 발병들을 갖다 낮추면서 또한 이걸 할 때에 너무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작은 뿌리 파리에 대한 약재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첫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식하고 나서 10일 정도 지나면은 끈끈이 트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가로이, 화이트 플라이 같은 거 온실 가로이나 담배 가로이를 갖다가 부착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잡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작은 뿌리 파리가 성충이 하우스 내부로 이렇게 들어왔던 것을 갖다가 끈끈이 트랩으로 해서 방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종당 가급적 여러분들께서 설치할 수 있는 양을 최대한 많이 하시게 되면은 성충 한 마리를 잡았을 때 개를 못 잡으면은 산란을 100개 내지 300개를 하는데 성충 한 마리 잡으면은 작은 뿌리 파리 유충 300마리 잡았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 15일 정도에 한 번 더 뭐 미리군이나 젠트론 여러 가지 약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해가 덜한 약재를 가지고 2회 정도 살포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약재는 작은 뿌리 파리만 잡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어떤 그 병 해충이 있으면은 그 약재를 따로따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을 쳤을 때 진딧물에 대한 효과 또 나방류에 대한 효과도 같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약재를 가지고 다양한 해충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치워주게 되고 3회 정도는 이제 그때는 판단하셔서 하셔도 되고 또 2회까지는 이렇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최근에는 주루관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동당 고솔에서 보통 그 6,200포기를 심었을 때에 멀칭을 하고 심는 경우가 많은데요. 멀칭 하든 안 하든 약을 위해서 투사를 하는 과정이 보통 한 동당 1톤의 약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정말 농가들 입장에서는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깨가 빠질 정도로 아프다라고 하시고 그 작업을 하고 나면은 뭐 새벽녘에 일어날 때 어깨가 쑤시는 정도로 이렇게 아픈데 그래도 꼭 하셔야겠다.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화학 방제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곤충성 병원 선충을 가지고 관주로 2회 정도 투입하셔도 그 다음에는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해충에 대한 유입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제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농가에서 이런 방법을 쓰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작은 뿌리 파리에 대해서 그 피해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 이제 우리가 끈끈이 트랩을 이렇게 위에다 설치한 것이 되겠죠. 뭐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베드에다가 이렇게 직접
가운데다가 잘라가지고 설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급적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방법은 위에서 끈을 매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베드에다가 사이사이에다가 초기대가 중요한 거니까 정식 고해 10월 한 중순까지는 딸기 잎이 이렇게 무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다가 젓가락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요 노란색 끈끈이 트랩을 뭐 3등분해서 잘라가지고 쭉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셔도 되겠다. 그러면은 단지 그 해충이 유입되는 시기가 거의 10월 달까지는 유입이 되는데 11월 넘어가면서는 상당히 유입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초기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효과는 뭐 온실가루도 되겠지만은 그리고 작은 뿌리 파리도 되겠지만은 이런 우리가 딸기에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날아다니는 그런 곤충들을 갖다가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가끔 안타깝게도 벌이 몇 마리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 정도는 감수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것은 뭐 이제 곤충성 여러 가지 그런 선충을 활용해서 우리가 작은 부위 파리나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응애. 응애는 참 저도 여러 가지를 종목을 맡아서 업무를 봤었는데 과수를 하든 채수를 하든 아니면 딸기를 하든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응애였다. 해충 중에서는 얘들은 알면서도 방지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약을 쓰다 보면은 저항성이 빨리 와가지고 응애의 어떤 그 번식률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요 응애만큼은 너무나 다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응애냐라고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응애는 가급적 초기 때 방제를 갖다가 상당히 잘 해놓으면은 동절기 때 온도가 떨어질 때는 번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묘기 때 철저한 방제, 그 이다방 그 정식하고 나서 이다방 꽃이 필 때까지 잘 밀도를 낮춰놓는 것이 중요하겠다. 근데 꽃이 피고 나서는 응애약도 과밀하게 치게 되면은 그 약간은 이 오일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응애약이나 그런 것들이 꽃에 수정 불량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다방이 개화되기 전까지 철저한 방제를 해라. 좀 더 과하게 얘기해 드리면은 이다방 꽃이 필 때까지 미친 듯이 약지 방제를 탄저병, 시트름병과 함께 흰가루병과 함께 응애류의 방제에 대해서 함께 공동 방제를 갖다가 구가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응애는 발효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요. 그래서 정식기 때가 9월달인데 하우스 내 온도가 30도가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시기 때 정식하자마자 쭉 클라이막스가 올라가서 10월달 그 계속 발생되고 동절기 때도 사실 발생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3월달이 되면은 약제 방제가 동절기 때 너무 소홀했던 농가들은 밀도가 급격히 상승해서 입에서 경반 반응이 오는 때가 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겨울철에도 간헐적으로 약제 방제를 꼭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응애는 여기서 보시면은 그림상 보면은 이게 이제 점박이 응애가 되겠죠. 응애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박이 응애가 양쪽에 점처럼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점박이 응애인데 얘들이 보시면 산란을 해놓은 게 되겠죠. 여기 단위 면적도 한 1cm도 안 되는 범위에 엄청난 날을 산란을 했어요. 이거 다 세보면 한 100개가 넘겠죠. 엄청난 양인데 응애에 의해서 입에서 보면은 약간 희끗희끗하게 탈색이 부분 쪽으로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입 뒷면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약을 칠 때 입의 앞에만 치면 약이 맞겠냐? 아닙니다. 뒷면까지도 조사를 해야지만이 약을 갖다가 투입해야지만이 응애가 부착이 돼서 그 응애가 발생이 억제가 되는 건데 대충 이것도 양량이 충분하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양량을 갖다가 적당량 치게 되면은 방제가가 덜 나온다. 그래서 응애만큼은 10월달까지는 그렇게 다른 주요 원인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양량을 충분하게 해서 방제를 또 하셔야 되겠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동절기 때가 어렵겠죠. 동절기 때는 상당히 약을 많이 치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그때 이제 고농도로 살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실험이 많이 병행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을 칠 때는 상당히 비교적 맑은 날 약액이 가급적 치고 나서 빨리 마르게 하는 것이 약해를 갖다 줄이는 방법이 또 되겠죠. 그렇게 이제 설명 말씀드리고요. 자, 이건 뭐 차응애입니다. 점박이 응애에 비해서는 덜 발생되지만은 차응애가 이렇게 피해를 이렇게 입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참원지 응애는 대단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분명히 참원지 응애 피해인데
이 응애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미경 가지고 이렇게 계속 보는데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 생리적 장애 현상 아니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참원지 응애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 요철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 이제 9월 달 정식하고 나서 10월 달 사이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전박이 응애를 방지하는 수준에서 방지를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어떤 응애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박이 응애 대 이건 약간 희끗희끗하고 입은 멀쩡하죠. 근데 탈색이 된 것좀 보이지만은 참원지 응애는 침을 박았을 때 비교적 입이 나올 때 작은 상태에서 침을 박게 되면 독성에 의해서 이렇게 요철 현상이 발생되면서 부분적으로 진녹색을 띠는 경우가 참원지 응애 피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걸 가지고 선충 피해냐, 생리적 장애 현상이냐, 또는 붕수결핍이냐, 칼슘결핍이냐 되게 다양한 어떤 의견이 있는데 딱 보시면은 현장에서 많이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재배를 하신 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가 이제 과거에 응애를 방지를 실패하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쑥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가 전체로 감염이 되게 됐는데, 자, 꽃이 피기 전까지는 약재를 갖다가 이렇게 쳐도 꽃에 타격이 없기 때문에 벌을 넣기 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철저한 방지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초기 때 이라방 꽃이 피기 전까지 철저하게 약을 쳐야 된다. 100% 다 막냐? 못 막습니다. 밀도를 낮춰준다는 얘기입니다. 밀도를 낮춰야지만이 그러고 나서 동절기 겨울철이 오게 되면은 발생도가 확실히 떨어지니까 자, 이다방 꽃이 필 때까지 철저한 방제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벌에 피해가 없는 것들, 밀배놓고 쇼코춤 이런 것들이 벌에 대한 독성이 덜해요. 그래서 이렇게만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또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약재 중에서 아바맥틴 계통의 약재가 비교적 그래도 방지가는 잘 나오는데 약값이 좀 비싸긴 하겠죠. 근데 그런 약재들이 있는데 그런 약재의 특징이 약간은 선충에 대한 어떤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것을 그 아바맥틴 계통의 약재를 치게 되면은 벌에 대한 어떤 독성이 약간 있다 보니까 일부 책에는 벌에서 사용하시면 안 된다. 일부 책에서는 5일 정도 피해가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그것을 빼다 보니까 선충에 대한 발병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바맥틴은 과거에 또 소나무에서 제선충 약재로 사용했던 건데 그런 약재들이 육묘기 때, 그 정식 초기 때는 잠깐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벌에는 독성이기 때문에 벌을 꽃이 피고 나서 치게 되면 위험한데 육묘기 때나 그럴 때는 좀 더 사용을 해서 동시적으로 선충에 대한 개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낮춰야 되겠고 입선충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응애도 밀도를 낮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식하고 나서 꽃이 피고 그런 단계에서는 좀 더 벌에 안전한 농약을 갖다가 국가에서 써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생물학적 방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항상 저희는 기본적으로 화학적 방제를 갖다가 기본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딸기 선충이 되겠습니다. 선충은 뭐 이렇게 그림상 보시면은 잎선충이란 것이 발생되면은 이렇게 요철이 되죠. 이것을 다 똑같이 선충에 피하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붕소 결핍에 의한 피해냐 아니면 칼슘 결핍에 의한 어떤 팁번 증상이냐 오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뿌리 부분을 우리가 그것을 물에다가 희석을 해서 선충을 분리해서 관찰하면은 선충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논산에 있는 토경 재배를 하신 분들 중에서 43%는 잎선충 아니면은 뭐 뿌리에서 발생되는 그런 시스트 선충이라든지 종류별로 다 일부 부분적으로 감염이 돼 있어요. 근데 정말 피해 밀도가 높은 경우는 한 10% 정도는 선충에 의해서 타격을 크게 받고 있다는 사실인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 피해를 주는지 모르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선충은 토양 소독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다. 고설은 약간 덜한데요. 토경 재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매년 7월달 정도에 토양 소독을 함으로써 토양에서 열에 약한 43도에서 48시간의 경우가 되면 선충은 어느 정도 토양 토심에서 25cm 내지 3cm까지는 박멸이 되기 때문에 소독을 꼭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충을 갖다가 분리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겠죠. 잎선충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 농가들이 부르는 것은 또 미나리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충이 입에서 가해를 하게 되면은 그 쉽게 호르몬에 대한 영향을 미쳐서 정보 우세성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동시에 쭉쭉 올라오는 경우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미나리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미나리병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선충이다라고 이렇게 판매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선충이 딸기를 수확할 때쯤 뭐 그때 가서 선충 피해가 있구나라는 걸 눈치채게 되면은 약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벌에 대한 독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쓰게 되면은 그 쉽게 검출이 되기 때문에 팔지를 못할 것이고, 또 방지를 포기하자니 선충에 의한 피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토양 소독을 초기 때 좀 하셔야 되겠고, 토양을 할 때 또 여기에 적용되는 약제를 갖다가 좀 사용해서 예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생리적 장애 현상으로 오인하기 쉽다. 이건 뭐 딸기가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갖다 표현할 때는 멍텅구리가 발생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품종적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조직 배양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호르몬을 잘못 써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선충에 의해서 멍텅구리처럼 이렇게 딸기가 기형화처럼 이렇게 생겨나는 경우도 이렇게 선충에 의한 피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멍텅구리라고 하죠. 속이 뱄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원인도 사실은 다양하지만은 토경에서 이렇게 해서 아주 내부에 암수유과술이 없어지는 경우가 또 발생한다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잎선충은 뭐 숙주, 기주가 다양합니다. 딸기, 냉이, 개쑥, 갓, 뭐 250여 종의 이제 식물체에서 이렇게 기생을 하다가 딸기밭에 유입이 되기도 하고, 딸기 토양 소독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 밑에서 선충이 계속 있다가 나중에 딸기 정식을 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피해를 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소독을 하시면 됩니다. 열에 대단히 약합니다. 그래서 열 소독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가장 뭐 예를 들어서 선충탄을 갖다가 정식 전에 미리 이렇게 그 4kg 정도 300평당 4kg 뭐 동당 한 뭐 3kg 정도가 되겠죠. 한 다음에 노타리를 친다 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좀 더 넣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실제로 식물체 조직에 시약을 통해서 검경을 해보면은 이렇게 붉게 선충의 어떤 것을 볼 수가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논산에서 조사 포장수를 과거에 했던 건데 선충에 대한 감염도가 뿌리육 선충은 뭐 32%가 감염됐고, 뿌리석이 선충은 52%가 토경 재배하는 딸기 농가에서 감염돼 있었고, 두 가지가 같이 생기는 경우도 27%가 됐다. 그래서 대부분 한 뭐 45% 이상은 뭐 발현이 그 선충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특히나 피해를 입히는 농가들이 한 10% 정도가 됐다. 그러나 최근에 교육을 통해서 많이 토양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들 낮춰지고 있다라고 이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물게 뭐 이제 뿌리육 선충이 도관까지도 이제 침입을 하기도 해서 도관을 막아버리는 경우, 쉽게 얘기해서 물관을 막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난 시간에 시드름병이 물관을 막아서 물이 흡수가 안 돼서 딸기가 처지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 도관을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네, 그래서 똑같은 그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열에 의해서 43도면 치사가 되기 때문에 토경은 담수를 한 다음에 볏짚을 좀 더 깔아 놓고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뭐 석회라든지 걸 좀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만 주시고 3중 비닐은 어차피 교체할 거니까 뜯어서 이렇게 멀칭을 해놓게 되면은 그 안에 온도가 보통 58도 내지 6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충은 43도에서 48시간 정도 확실하게 경과가 되면은 박멸이 되기 때문에, 그거와 동시에 그 멀칭을 해서 토양 온도를 높이면 시드름병도 같이 예방이 된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매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내마저항 같은 거 식물을 재배해서 유기물을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각도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이건 진짜 논산에서 저희가 8년 전에 통인 재배를 하면서 내마정황이라는 식물을 이렇게 심어서 6월 5일날 파종해서 15일 정도 됐을 때 싹이 나고, 여기 때는 스프링클러로 계속 물을 주니까 잘 크더라고요. 7월 1일자, 7월 15일자, 그 다음에 7월 25일자. 자, 이것을 노타리 치겠죠. 근데 바로 가려놓으면 안 돼요. 한번 예초를 해가지고 말리면은 하우스에서 바짝 마르거든요. 그 다음에 노타리 치게 되면 바스락거리면서 잘 토양 속에 혼화가 됩니다.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은 이런 내마장황은 뿌리에서 선충을 예방해주는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선충을 이렇게 식물을 키움과 동시에 유기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선충에 대한 것을 예방할 수가 있다. 네마스키라든지 일부 약재는 이런 어떤 선충의 그 제거하는 물질을 이런 식물로부터 추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단그라스를 재배하는 경우도 있죠. 수단그라스를 재배해서 유기물을 공급하면서 또 이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노타리를 치면서 이런 어떤 유기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확실히 벼울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또 방지 효과는 더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저희 포장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멀칭만 하고 물만 이렇게 투사를 하더라도 이건 비닐은 그냥 삼중 거 뜯어가지고 이렇게 쭉 깔아놓으면은 50도 이상 올라가요. 그럼 여기에서 선충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토양 이것은 제가 10cm를 찔러봤을 때 온도가 이제 50도가 넘어가는데 많이 올라갈 때 55도까지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더라도 시드름병과 탄저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토양이 깊은 데는 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경작도 정도의 범위에서 이렇게 방지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얘기들이 또 되겠습니다. 자, 왼쪽의 그림은 선충에 대한 피해를 입었던 그런 농가들 토양 소독을 안고 개종하다 보니까 아무리 심어도 매년 반복적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녹비작물과 태양열 처리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토양의 완충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재배를 할 때 혹시나 내가 비료를 과하게 넣어도 또는 내가 이제 뭔가를 갖다가 잘못 처리하더라도 유기물이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충도 피해를 경감시키면서 토양에 대한 완충력을 갖다 유기물을 통해서 바꿔주다 보니까 생육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얘기 됩니다. 이건 뭐 이제 참외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반 토경 재배를 하시는 수박을 하든 뭐 참외라든 어떤 작물을 하든 상추를 하든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유기물 공급을 통해서 소독을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모든 작목에 대부분 해당될 수가 있는 것이 이런 토양 소독에 대한 효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왼쪽에는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고 오른쪽은 소독을 해서 사용했던 내마왕 처리의 어떤 구간을 갖다가 또 표시를 해둔 것도 있고요. 자, 고소는 어떻게 할 거냐? 고소는 반드시 요즘 소독을 하겠죠. 요즘 고소 농가들은 8월 달 중에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베드에다가 깊이 담수를 했다가 그냥 또 가장 싼 필름, 그냥 투명 필름을 갖다가 밀봉을 하게 되면은 하우스를 직창을 내려놓게 되면은 온도가 공간 온도는 70도가 넘어가고 베드 온도도 60한 4, 5도 올라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뭐 선충은 뭐 고사하고 베드가 깊지가 않기 때문에 온도가 확실히 열을 잡아가지고 대부분 시드름병반에 대한 휴먼 포자까지도 다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좀 더 효과가 있는 방법은 소일킹을 넣는데 소일킹은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일킹이 다른 어떤 육무장에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작물을 전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론산 처리도 일부 하시는데 그 효과는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확실하게 태양열 소독을 한번 하고 나서 갔으면 좋겠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딸기 농사를 지면서 딸기가 끝나면은 상추나 다른 작목을 소독 없이 또 사용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딸기를 심게 되면은 시드름병 피해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배도 소독을 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큰 위험을 안고 농사를 하고 계신다. 폐농을 가끔은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페론산도 하긴 하지만 이것도 추천을 많이 하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뭐 소일킹 처리 방법에 대해서 쭉 그림상으로 이렇게 밀봉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방지가는 99.9에 뭐 10에 한 뭐 4, 5순까지 나오는데 담수를 해서 했을 때도 저비용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그냥 그것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담수는 뭐 했을 때 보통 이제 그 담수 베드 깊이의 60% 70%를 채우고 나서 멀칭을 해야 되면 물을 넣어야지만이 항상 물이 넣어야지만이 온도가 올라갑니다. 물이 건조하다면 물을 좀 더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 올리셔야 되고 보통 한 뭐 30일 내외 뭐 20일에서 30일 정도 처리하게 되면은 방지가는 상당히 높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병해충 방제는 뭐 육무기 때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탄저병과 역병, 뭐 작은 부위파리, 뭐 시드름병에 대해서 쭉 방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다방 개화가 되기 전에 철저한 방제. 그 이다방이 수정이 돼서 이렇게 화방이 서 있는 상태에서 과실이 되면은 무게 중심이 아래로 처질 때 이하방이 올라올 때요. 그 사이에 또 약을 갖다가 철저히 또 하셔야 되겠죠. 그런 얘기들을 주로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도 앞전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딸기 육무기 때 병해충 방지력은 또 우리 논산 딸기 시험장에 남명훈 박사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이걸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 자료는 지금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별도로 저희가 이제 직자는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서 또 별도로 드릴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눈산에 있는 농가들이 어떻게 방제를 할 것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본 건데 물론 이것은 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사례를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하게 되면 이런 시스템에서 가면 좋겠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소일킹 소독을 하든 담수를 하든 뭐 선택을 해서 알코올 이건 빼겠습니다. 담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페론산은 가급적이면은 요즘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페론산에 대한 방지가를 모르시고 그냥 시든병이 많이 창궐했던 데다가 그냥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험해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빼고선 교육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테라피 입제를 갖다가 친다. 이것도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은 육묘기 때 포트 상태에서 그걸 테라피를 그때 당시에 한 육묘 상태에서 한 열흘 정도 전에 미리 그 뿌려놓고 나서 들어오면 더 효과적인 방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뿌리파리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딸기 관부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관부 바로 직하에 뿌리 부분을 타격을 주기 때문에 육묘기 때 뿌려서 넘어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것은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정석적으로 이렇게 교육할 때는 그냥 10일 전에 그 정식할 자리에다가 뿌리고 혼화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설명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정식 후에 당일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5일차, 6일차, 10일차 그런 관점에서 좀 만드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미리봄 같은 경우는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미리봄 같은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카브리오 성분의 약재를 과거에 많이 썼는데 카브리오 성분이 약간은 그 육보라든지 딸기의 경반 반응을 또 일으켜요. 관주를 했을 때 그런 경우였는데 그래서 요것도 미리분도 너무 늦게 치면은 약간은 약해가 꽃에 약간 수종 불량과 개연성이 현장에서 볼 때는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늦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약을 칠 때는 항상 어떤 주의점 포지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이 약이 어떤 병과 어떤 해충에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것인가 판단하시고 어느 시기 때 치면 위험하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 본 거니까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또 이제 남명원 박사님이 만들어 놓은 수학기 병해충 방지력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약재는 우리가 쓰고 있는 딸기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 살균제가 좋은 약재든 뭐 괜찮은 약재든 뭐 어떤 종류가 관계없이 어떤 약재는요 오티바나 이렇게 헤비치나 카보리오를 이러고 치게 되면은 수정 불량이 90% 이상 발생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틀려요. 여름철에는 식창을 열어놓고 빨리 마르면은 고온에 의해서 약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한 10월달 정도에 직창을 열고 약을 치면은 빨리 마르기 때문에 약해가 들어가는데 동절기 때는 약을 치고 나서 하우스물로 내리게 되면 결로가 되면서 약액이 마르지 않을 때 물론 약해는 더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작물에는 피해가 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약해를 실험한 어떤 그 시점에서의 어떤 관찰을 또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약해에 대해서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정도 뭐 겨울철에 쓰는 약재가 흰가루병에 대해서 또는 꽃곰팡이에 대해서 약을 치라고 하면은 뭐 권장할 게 사실은 이런 뭐 힌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저항성이 많이 왔어요. 근데 비교적 수정 불량, 딸기 화분발에 미치는 영향이 덜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약을 친 다음에 빨리 마르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동절기 때는. 그래서 보통 오전에 치면 어떻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요. 오전에는 개화가 또 되고 수정이 되는 타임이 그 수술의 약밥이 터지는 시간이 10시에서 11시에 거의 다 터집니다. 수정이 그 시간대 많이 이루어지고 거의 70%가 이루어지고 오전에 광합성량 총량의 오후 1시까지의 거의 80%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녁 때 오후 5시나 그때 치고 나서 하우스물을 내리게 되면은 약해 발생이 높습니다. 뭐 물론 이제 어떤 뭐 약에 대한 효과성만 얘기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약이 치고 나서 투사가 되고 나서 마를 수 있는 시간과 또 그래서 마르지 않는다면은 난방기를 갖다가 동원해서 떼서 약을 말려주는 것이 약해를 갖다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빨리 마르게 되면 다만 약해는 많이 피하지만은 약효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 때는 약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두 개 중에 약효도 뛰어나게 하고 또 이제 약해가 없게 하려면은 그런 약재는 별로 존재를 안 하니까 둘 중에 하나 약에 대한 안정성을 좀 더
구가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벌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시넥스 모스피란 이런 애들은 진딧물이나 여러 가지 뭐 총체의 노이부터 쑤시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안전성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스테고골드 같은 거는 뭐 7일 정도가 벌에 이제 약간 독성이 있다. 오신이나 이런 뭐 어떤 얘들은 2달 동안 벌이 안 나오더라. 뭐 올스타에 대해서는 근데 실험에 대한 어떤 효과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런 어떤 꿀벌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지능청에서 벌에 대한 독성에 대한 테스트를 한 것을 담아놨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로관주 약제, 예전에는 조로관주를 거의 안 했어요. 근데 고설이 들어오면서 조로관주를 통해서 약제 방제를 하는 것이 많이 도입되다 보니까 상당히 방지 효과가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뭐 제가 연출하기 위해서 물 주는 것은 보지만은 실제로 이런 방법을 안 써요. 그래서 좀 더 그 투사가 잘 되게끔 쉽게 얘기해서 보시면은 뚜껑을 빼고 그냥 이 대만 가지고 사용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또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연출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네, 이상 저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논산시에서 바뀌어 나갈 그 품종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병에 대한 설명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 이번 시간은 해충에 대한 방제가 이제 좀 더 현장에서 그 실내적으로 사용되는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딸기 농사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병해충 방제인데 좀 더 도움이 됐으면 감사드리겠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딸기 팀에서 딸기와 유관하게 10년 넘게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게 어쩌면은 제 마지막 강의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농가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이 딸기 산업을 갖다가 끌어갔던 많은 관계자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